이딴 고철 덩어리를 5일 만에 살려낸다고요? 한국인들 허풍이 도를 넘었군요. 수리하다 배나 가라앉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유럽과 일본이 손을 대다 완전히 아작을 내놓은 17만 톤급 거대 선박압. 영국의 콧대 높은 수석 검사관과 일본 관료의 비열한 조소가 부산 감천항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씨를 말려버리려 작정하고 파놓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함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오만한 콧대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단 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영역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아버지들은 변명배신, 묵묵히 맨몸을 던졌습니다. 그 처절한 피땀이 빚어낸 완벽한 부활 앞에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이들의 입은 완벽하게 틀어막혔고 서양 해양계의 오만함은 통째로 붕괴해버렸습니다. 전세계 해운업계를 오열하게 만든 대한민국 장인들의 통쾌한 역전극. 대체 부산 앞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는 아서 페날리곤입니다. 런던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계 최고 권위의 해양안전 인증기관 로이드 선급에서 수석 검사관으로 40년을 꼬박 바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혈관에는 바닷물과 쇳물이 섞여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제 아버지는 과거 대영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던 스코틀랜드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평생을 바친 수석 설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거대한 철제 선박들이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시절, 저는 그 거대한 철의 요새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자라났습니다. 제게 조선업이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정복한 서양인들의 위대한 개척 정신이자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숭고한 자존심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시대는 무정하게 변해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리던 영국의 조선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텅 빈 도크에는 녹슨 크레인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클라이드 조선소가 폐업하던 날 무너져 내리던 아버지의 구분 등과 텅 빈 눈동자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국이 포기하고 유럽이 손을 놓아버린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것은 아시아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조선업 1위라는 타이틀을 꿰차며 전 세계 바다를 휩쓸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국의 기술력을 고작 싸구려 인건비와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아시아의 신흥국가가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제 40년 해양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제 머릿속에 한국의 조선업이란 그저 운 좋게 시류를 탄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릴 근본 없는 기술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런던의 제 사무실로 은밀한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일본 국토교통성 회사국 소속의 고위 관료 사토 고이치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인적 드문 펍에서 만난 사토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밀어놓았죠. 파일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수리 불가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가 소유한 17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처참한 몰골을 담은 검사보고서였습니다. 사토가 얇은 입술을 비틀며 말했었죠. 페날리곤 검사관님, 이 배는 유럽의 최고급 수리 조선소에서 1차 수리를 시도하다 손을 들었고 저희 일본의 조선소로 넘어와 3주간 복구를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하게 실패한 골칫덩어리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리를 한 게 아니라 배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았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17만 톤급 거대 선박의 하부에는 길이 1.8m에 달하는 치명적인 균열이 쩍쩍 갈라져 있었고 거대한 프로펠러를 돌리는 심장부인 추진축은 정렬 오차가 무려 12mm나 어긋나 있었습니다. 허용치의 6배가 넘는 수치였죠. 게다가 일본 조선소에서 억지로 땜질해 놓은 47곳의 용접 부위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38곳이 내부 기공과 크랙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배가 아니라 바다에 띄우는 순간 두 동강이 나며 수백 명의 목숨을 수장시킬 거대한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제 눈으로 보아도
입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죠. 당장 폐선장으로 끌고 가 해체하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토의 다음 입에서 나온 제안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체나 다름없는 고철을 세계 1위라고 떵떵거리는 한국의 부산 조선소로 밀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선급을 대표하는 검사관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놈들이 이 배를 고치지 못하고 두 손 두 발을 드는 그 무능하고 처참한 순간을 검사관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낙인 찍어 주십시오. 한국의 조선업은 텅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오직 유럽과 일본만이 진짜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기회입니다. 사토의 제안은 명백하고도 악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배를 던져주고 실패의 책임을 한국의 기술력 부족으로 몰아가려는 치졸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묘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감히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올라선 그 건방진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한국의 거품이 터지는 순간을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하겠다. 저는 펜을 들어 그 서류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습니다. 며칠 뒤 저와 사토를 태운 차량은 매캐한 짠내가 진동하는 부산 감천항의 수리조선소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택시 창문을 열자 귓전을 때리는 거대한 금속의 마찰음, 수십 대의 크레인이 토해내는 육중한 기계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낡고 좁은 도로 양옆으로는 시커먼 기름때를 뒤집어 쓴 수리 공장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죠. 규모 면에서는 제법 활기가 넘쳤지만 제 눈에는 그저 무질서하고 척박한 아시아의 흔한 공장지대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영국의 그 고풍스럽고 체계적이던 클라이드 조선소와 비교하면 한없이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조선소 깊숙한 곳, 거대한 플로팅 도크 앞에는 문제의 그 17만 톤급 코스코 컨테이너선이 흉물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길이만 무려 366m. 축구장 3개를 이어 붙인 것보다 거대한 이 강철 괴수는 하부의 붉은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진 채 마치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거대한 고래처럼 메마른 도크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엉망으로 지져놓은 용접 자국들은 마치 심한 화상을 입은 흉터처럼 선체 곳곳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죠. 배를 둘러보는 제 입가에는 절로 냉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신이 와도 못 고친다. 한국인들은 오늘로 끝이다. 그때 우리 일행을 향해 남색 작업복을 입은 사내 한 명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한화오션 수리사업부를 총괄한다는 박종호 상무였습니다. 번듯한 직함을 가진 임원이었지만 그의 행색은 영락없는 밑바닥 현장 노동자 그 자체였죠. 안전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바닷바람에 검붉게 그을려 있었고 굳은 살이 잔뜩 박힌 그의 손톱 밑에는 시커먼 기름때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기 위해 맞잡은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평생 차가운 철판을 만지며 가족을 부양했던 아버지의 그 투박한 손.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얄팍한 감상을 지워버리며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토가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띠며 선수를 쳤습니다. 자, 박 상무님.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니 어떻습니까? 유럽 최고의 기술자들도 포기했고 우리 일본 조선소에서도 결국 복구 불가 판정을 내린 선박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용접 분량만 38곳에 추진축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고 격벽에는 1.8m짜리 크랙이 입을 벌리고 있죠. 세계 1위를 자처하시는 한국의 대단한 기술력이라면 이깟 고철 덩어리쯤이야 뚝딱 고쳐내시겠지만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토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가시가 노골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이 참담한 몰골을 보고 당황하며 핑계를 대거나 수리 불가 판정을 내리며 물러서기를 바라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저는 팔짱을 낀 채 박 상무의 반응을 여유롭게 관찰했습니다. 속으로 변명거리를 찾으며 식은땀을 흘릴 한국인의 당황한 얼굴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박 상무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토의 도발에 얼굴을 붉히지도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거운 눈빛으로 거대한 선체의 상처들을 찬찬히 아주 오랫동안 훑어볼 뿐이었죠. 마치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환부를 들여다보듯
그의 눈동자는 17만 톤의 거대한 강철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 기묘한 침묵이 1분, 2분 이어지자 오히려 도발을 하던 사토의 얼굴에 옅은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박상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기계음 사이를 뚫고 나올 만큼 낮고 묵직했죠. 유럽에서 포기했든 일본에서 망쳐놓았든 그런 과거 따위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토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아파서 들어왔고 우리는 그 배를 고쳐서 다시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 조선소의 유일한 존재 이유입니다. 사토가 헛기침을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허풍은 그만두시죠. 그래서 이만신창이가 된 배를 고치는데 도대체 몇 달이나 걸린다는 겁니까? 2달? 석 달? 우리 일본에서 망친 걸 수습하려면 최소 반년은 걸릴 텐데요. 박상무는 사토의 비아냥을 가볍게 무시한 채 손에 쥔 작업 지시서를 툭툭 털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부터 철거 및 고압 세척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사토를 번갈아 바라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단 5일. 딱 5일이면 이 배는 완벽하게 누수를 잡고 자력으로 엔진을 돌려 이 감천항을 빠져나갈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얼굴을 일그러뜨렸죠. 5일? 하하. 지금 장난하십니까? 5일이면 저 거대한 선체에 비계를 설치하는 데만 해도 끝날 시간입니다. 당신들, 지금 전 세계 언론과 로이드 선급의 수석 검사관 앞에서 도무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옅은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내일 새벽 5시 도크로 직접 나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실 때는 반드시 방수복과 귀마개를 단단히 챙겨 오셔야 할 겁니다. 배를 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우아하지만은 않으니까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해양 인생의 모든 상식과 데이터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저 남자의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5일. 단 120시간.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일 새벽 저들의 알량한 허풍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뼈아픈 실패의 순간을 로이드 선급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낱낱이 까발려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요란하게 울려대는 호텔방의 알람 소리보다 먼저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런던에서 가져온 최고급 가죽 수첩을 챙기는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40년 해양 검사관 인생에서 수백 번도 넘게 나갔던 현장 시찰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17만 톤급의 거대한 쇳덩어리를 단 5일 만에 살려내겠다는 그 오만한 한국인들의 콧대를 꺾어버릴 생각에 묘한 흥분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이죠. 로비로 내려가니 사토 고이치가 이미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서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비열하고 여유로운 냉소가 걸려 있었죠. 페날리곤 검사관님, 간밤에 좋은 꿈은 꾸셨습니까? 저는 아주 통쾌한 꿈을 꾸었습니다. 허풍선이 한국인들이 그 거대한 고철 덩어리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꿈 말입니다. 사토는 차에 올라타는 내내 낄낄거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우고 용을 써봐야 아시아의 하청 공장 수준입니다. 우리 일본 최고 기술진들도 3주 동안 매달리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치명적인 결함들입니다. 고작 120시간? 수리가 아니라 배에 구멍이나 더 뚫어먹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오늘 검사관님께서는 그들의 처참한 실패를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천항 조선소 정문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정각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거대한 플로팅 도크 주변은 수십 개의 대형 투광기가 내뿜는 강렬한 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의 중심에 남색 작업복을 입은 박종호 상무와 수십 명의 한국 작업자들이 이미 도열해 있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끌려 나온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목숨을 건 전투를 앞둔 최정예 부대원들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두꺼운 방수복과 안면 보호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무장한 채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토가 코웃음을 치며 박상무에게 다가갔습니다. 야유회라도 오셨습니까? 복장들만 보면 당장이라도 배를 두 동강 낼 기세군요. 자, 위대한 한국의 기술력으로 보여주신다는 그 마법 같은 5일의 기적,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봅시다. 뭐부터 시작하실 텐가요? 박상무는 사토의 도발에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무전기에 대고 짧고 단호하게 내뱉었습니다. 1구역, 고압 세척 들어갑니다. 압력은 300바로 고정하십시오. 300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귓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이드 선급의 규정상, 그리고 서유럽의 최고급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표준. 고압 세척의 압력은 보통 150바에서 최대 200바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0바라는 수치는 일반 건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 수압의 무려 150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파괴력이었죠. 상무님, 지금 300바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선체 세척용이 아니라 암석을 부술 때나 쓰는 수치 아닙니까? 그 정도 압력이면 도료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강판 자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박상무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엉망으로 떡칠해 놓은 불량 용접. 자국과 바닷물에 수십 년간 찌든 부식층을 완벽하게 뜯어내려면 이 정도 압력이 아니면 어림없습니다. 뒤로 세 발자국 물러서십시오. 위험합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순간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대형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끔찍한 폭발음이 귓막을 강타했습니다. 작업자가 들고 있던 노즐 끝에서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채 뒤로 물러서고 말았죠. 귀마개를 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철판을 때리는 소리는 뼛속까지 진동을 일으킬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17만 톤 거대 선박에 들러붙어 있던 녹과 조개 껍데기, 그리고 일본 조선소가 조잡하게 발라놓은 두꺼운 페인트들이 마치 종이장 찢겨나가듯 산산조각이 나며 허공으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만약 저 물줄기에 사람이 맞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벌 떠는 사토를 대신해 제가 묻자 박상무가 무심한 눈으로 물줄기를 응시하며 대답했었죠. 뼈가 드러납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뼈와 내장이 밖으로 쏟아지는 압력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뼈가 드러나는 압력. 그 끔찍한 물줄기를 한국의 작업자는 오직 두 팔의 완력만으로 맨몸으로 껴안고 버텨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컴프레서가 토해내는 300바의 엄청난 반동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366m짜리 거대 선체의 굴곡진 면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정한 속도로 물줄기를 이동시키고 있었죠. 왜 기계를 쓰지 않는 겁니까? 로봇팔 같은 걸 이용하면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저의 떨리는 질문에 박상무가 처음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사관님, 배라는 건 직선이 없습니다. 17만 톤의 선체는 부위마다 곡률이 전부 다르고 그 미세한 곡면의 흐름을 따라가며 300바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려면 오직 사람의 감각, 사람의 손목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계는 절대 이 정밀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토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얼어붙어 있었죠. 300바의 물줄기를 맨손으로 쥐고 거대한 철판을 조각해내는 저 한국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처절한 예술이자 전투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했던 대영 제국의 최첨단 조선소에서도 결코 보지 못했던 소름 끼치도록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기술의 현장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믿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측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았고 일본 조선소가 3주 내내 매달리다 결국 12mm나 축을 비틀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프로펠러 재조립 공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17만 톤급 선박의 프로펠러는 그 무게만 무려 8톤에 달했습니다. 중형 승용차 6대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였죠. 일본에서 억지로 축을 쑤셔 박아넣는 바람에 프로펠러와 추진축은 마치 한 몸처럼 완전히 엉겨붙어 있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사토가 다시금 얄미운 웃음을 되찾으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아, 드디어 저희 일본 기술진이 남겨둔 하이라이트군요. 저건 완전히 어긋난 채로 압입되어 있어서 무식하게 힘으로 빼내려다간 축 자체가 부러지거나 선미 구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겁니다. 어디 세계 1위 한국 조선소의 그 대단한 200톤급 크레인으로 한번 무식하게 잡아 뜯어보시죠. 하지만 박상무는 사토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를 호출했습니다. 최 반장님, 들어오십시오. 잠시 후 낡은 안전모를 푹 눌러쓴 60대 중반의 초로의 사내가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두 손이었습니다. 손등 위로는 수십 년간 튀어오른 용접 불꽃이 만들어낸 시커먼 화상 자국들이 훈장처럼 뒤덮여 있었고 뭉툭해진 마디마디에는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었죠. 그 거칠고 투박한 손.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클라이드 강가에서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을 맞으며 평생 차가운 철판을 어루만지던 제 아버지의 그 거친 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반장은 8톤짜리 프로펠러 앞에 서서 마치 아픈 짐승의 상태를 살피듯 금속의 결합 부위를 맨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작업자에게 손짓했죠. 크레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꺼내든 것은 거대한 유압 프레스와 산소 토치, 그리고 성인 남성 2명이 들어야 할 만큼 무거운 대형 해머였습니다. 크레인 없이 사람 손으로 8톤짜리 강철을 빼내겠다는 겁니까? 사토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최 반장은 이미 작업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유압 프레스를 추진축 끝부분에 정밀하게 걸친 뒤 압력을 서서히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시릴 정도의 날카로운 쇠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억지로 긁히며 내지르는 이가 시릴 정도의 끔찍한 비명이 도크 전체를 울렸죠. 하지만 축은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토가 그것 보십시오. 절대 불가능하다니까요. 라며 쾌재를 불렀지만 최 반장의 얼굴에는 조급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산소 토치를 켜고 시퍼런 불꽃으로 결합 부위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철판이 팽창하는 미세한 임계점을 오직 감각만으로 짚어내는 것이었죠. 금속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순간 최 반장이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쳐라! 그의 불호령과 동시에 양옆에 대기하던 2명의 작업자가 거대한 해머를 허공으로 치켜들고는 벌겋게 달아오른 축을 향해 온 체중을 실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거대한 충격음이 쏟아졌습니다. 망치가 강철을 때릴 때마다 발밑에 4만 톤짜리 플로팅 도크가 요동을 쳤고 뼛속까지 저릿한 진동이 제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도크의 열기 속에서 불꽃의 열기까지 더해져 작업자들의 온몸에서는 비오듯 땀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지옥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해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번, 5번, 6번. 끝을 알 수 없는 처절한 사투가 꼬박 5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사토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토치 불꽃을 쐬던 최 반장이 프레스의 유압을 한계점까지 밀어올리며 동시에 거대한 해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묵직하고 거대한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마치 대포가 발사되는 듯한 묵직하고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일본이 3주 동안 억지로 쑤셔 박아두었던 8톤짜리 프로펠러가 추진축에서 정확히 2cm 밀려났습니다. 2cm. 겨우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것은 유럽과 일본이 포기했던 절대적인 불가능의 벽을 인간의 피와 땀으로 깨부순 기적의 균열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시간 문제였죠. 유압을 걸고 열을 가하고 해머로 치고 이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고 처절한 반복 작업 끝에 마침내 거대한 프로펠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크레인에 매달려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토치와 유압기를 만지느라 온몸이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최 반장이 허공에 매달린 8톤짜리 강철 프로펠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화상 자국이 선명한 그 투박한 손으로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거대한 날개를 마치 자신의 자식을 쓰다듬듯 아주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고생했다.
몹쓸 놈들 만나서 내가 참 고생이 많았어. 최 반장의 그 나직한 한마디. 8톤짜리 무생물인 쇳덩어리에게 위로를 건네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닿는 순간 쥐고 있던 제 가죽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을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대영 제국의 성급 검사관으로 40년을 살아오며 저는 배를 오직 숫자와 비용으로만 계산해 왔습니다. 수리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면 가차없이 패선 판정을 내렸고 결함이 발견되면 계산기부터 두드렸었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세련된 서양의 조선공학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의 장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를 기계나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누비던 생명체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쳐놓은 이 끔찍한 고철 덩어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뼈가 드러날 수 있는 300바의 물줄기를 맨몸으로 견디며 5시간 동안 망치를 휘둘러 배의 숨통을 다시 틔워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교활했던 두 눈동자에는 완벽한 절망과 수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 반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40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서양 해양계의 오만하고 알량한 논리들이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떨어져 나간 그날 밤, 저는 부산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300바의 폭발적인 물줄기가 고막을 때렸고 8톤짜리 강철을 향해 미련할 정도로 해머를 내리치던 그 묵직한 쇳소리가 심장을 두들겨 댔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을 가장 어지럽게 만든 것은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 된 최 반장이 차가운 프로펠러를 쓰다듬던 그 투박한 손길이었습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차가운 계산기만 믿고 살아왔던 제 40년. 해양 인생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를 저는 그날 밤 분명하게 들었었죠. 수리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사토 고이치는 어제보다 한층 더 초조해진 얼굴로 마른 입술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해머로 프로펠러를 떼어내는 그 압도적인 무식함에 기가 눌렸던 그는 밤새 새로운 공격거리를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페날리곤 검사관님, 어제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철거야 무식하게 힘으로 때려 부수면 그만이지만 검사와 진단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서유럽이나 저희 일본처럼 수십억 원짜리 최첨단 자동화 설비가 없는 아시아의 조선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내부 균열을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17만 톤급 선박의 결함을 사람의 맨눈으로 찾겠다는 건 코미디나 다름없죠. 오늘이야말로 저들의 미천이 바닥나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사토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선체 내부에 숨어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크랙은 인간의 시력으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의 씨앗이었으니까요. 박종호 상무의 안내를 받아 저희가 도착한 곳은 조선소 한편에 자리 잡은 비파괴 검사동이었습니다. 두꺼운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장에 그 요란하던 소음이 일순간 차단되며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서늘하고 적막한 공간이 나타났죠. 그리고 저희를 맞이한 것은 최첨단 초음파 로봇이나 대형 엑스레이 스캐너가 아니었습니다. 검사실 중앙에는 어제 분리해낸 거대한 추진축이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동수. 가슴팍에 비파괴 검사 수석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그의 손에 들린 조촐한 장비들이었습니다. 분무기처럼 생긴 플라스틱 통 하나, 투박한 전자석, 그리고 손전등 크기의 자외선 램프가 전부였거든요. 사토가 코웃음을 치며 박 상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농담하십니까? 명색이 17만 톤급 선박의 핵심 부품을 검사한다면서 그 구식 잡은 탐상 장비가 웬 말입니까? 1980년대도 아니고 저울로 먼지를 달겠다는 소리나 다름없군요. 하지만 이동수 기술자는 사토의 비아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벽면에 스위치를 내려 검사실의 조명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자 오직 그의 손에 들린 자외선 램프만이 희미한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는 분무기통을 들어 거대한 추진축 표면에 아주 고운 회색 쇠가루를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광 물질이 섞인 특수 금속 분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자석을 가져다 대며 강력한 자기장을 걸었죠. 자외선 램프 켭니다. 이동수의 나직한 목소리와 함께 푸른빛이 추진축을 비추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짧은 비명을 내지를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밋밋하던 강철축이 은은한 형광 초록빛으로 발광하기 시작하더니 표면 한 구석에서 마치 형광펜으로 날카롭게 선을 그은 듯 유독 밝게 빛나는 얇은 줄기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내부로 파고든 미세 균열입니다. 길이는 4.2cm, 폭은 0.05mm로 추정됩니다. 제가 서둘러 다가가 자외선 램프를 끄고 육안으로 그 지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끈하고 차가운 강철 표면일 뿐 머리카락보다 얇은 0.05mm의 금은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었죠. 하지만 램프를 켜면 여지없이 그 죽음의 선이 시퍼렇게 살아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속 내부에 크랙이 생겨 자기장의 흐름이 깨진 곳으로 형광 쇠가루들이 빨려 들어가 피를 토하듯 빛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 조영제를 맞은 환자의 핏줄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소름 끼치도록 정밀하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죠. 맙소사.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토는 얼어붙은 채 눈만 끔벅이고 있었죠. 유럽의 조선소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수작업 비파괴 검사를 포기했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해서가 아니었죠. 형광 쇠가루의 미세한 뭉침과 진짜 균열을 어둠 속에서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의 눈을 더 이상 키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자동화 로봇을 도입했지만 배의 복잡한 곡면 부위에서는 여전히 오작동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함을 놓치기 일쑤였죠. 서구권이 사람을 기원하지 못해 포기해버린 그 궁극의 정밀도를 대한민국은 30대 젊은 청년의 서늘한 눈빛과 거친 손끝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박상무가 사토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동화 기계는 직선만 읽지만 사람의 눈은 굴곡진 상처를 읽어냅니다. 수십억 원짜리 기계가 놓친 0.05mm의 오차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두 동강 나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믿는 게 아니라 배를 살리겠다는 우리 사람의 눈을 믿습니다. 그 순간 사토의 손에서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들었지만 그의 손끝은 수치심과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죠. 일본의 조선업이 왜 몰락했는지, 유럽이 왜 한국의 세계 1위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한 진실이 0.05mm의 초록색 형광빛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동을 빠져나와 17만 톤급 선박의 하부로 이동하자 공기의 질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바닷물 썩은 내와 시커먼 벙커CU의 독한 악취가 코를 찌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했죠. 그곳에서는 문제의 중국배가 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골칫거리, 밀폐 연료 탱크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의 표정이 전에 없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숨이 오가는 구역입니다. 검사관님들도 안전선 밖으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기름과 유독가스가 가득 찬 16개의 거대한 밀폐 탱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쌓인 시커먼 슬러지, 즉 찌꺼기가 벽면에 암처럼 들러붙어 있었죠. 일본 조선소는 기계를 집어넣으려다 실패하고 이 작업을 아예 포기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캄캄한 쇳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손으로 일일이 긁어내야만 하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안전요원이 작은 가스 측정기를 줄에 매달아 맨홀 뚜껑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냈습니다. 산소 농도 14.2%, 안전 허가 기준인 18%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질식사하는 수치였습니다. 강제 환기 팬이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20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측정기의 숫자가 18.1%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조차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턱걸이 수치였죠. 그때 두꺼운 방호복에 방독 마스크를 뒤집어 쓴 40대 중반의 작업자 한 명이 맨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굵은 밧줄의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고 반대쪽 끝을 밖에 서 있는 동료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 밧줄은 왜 묶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상무가 무거운 시선으로 맨홀을 응시하며 대답했었죠.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 쓰러지면 즉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할 상황을 매번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쓰러지면 끌어내기 위해 허리에 밧줄을 묶는다. 그 끔찍한 전제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작업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비좁은 맨홀 구멍으로 몸을 비틀어 집어넣었습니다. 어깨가 녹슨 철벽에 긁히며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동료가 팽팽해진 밧줄의 끝을 생명처럼 쥐고 있었고 가스 측정기의 숫자는 18.1, 18.0, 17.8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인간이 숨을 쉬며 산소를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였죠. 철판 너머로 사각사각하며 벽면에 붙은 굳은 기름. 덩어리를 긁어내는 처절한 소리만이 이따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20분 뒤 안전요원의 다급한 호각 소리와 함께 맨홀 뚜껑 위로 작업자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방독 마스크를 벗어 던진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시커먼 기름때와 땀방울이 뒤엉켜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고 16%까지 떨어져 버린 희박한 산소 탓에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좁은 철판 속에 웅크려 20분 동안 사투를 벌인 그의 양쪽 어깨는 멍울이 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거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대체 왜 당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작업자는 수건으로 시커먼 땀을 닦아내더니 저를 보며 뜻밖에도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집 큰딸내미가 간호학과에 들어가거든요. 등록금이 제법 비싸서 이 애비가 부지런히 쇳똥을 긁어내야 우리 딸 하얀 가운 입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야 뭐 닦아주면 또 바다로 나가서 제 몫을 다 할 테고요. 딸의 등록금. 그리고 배가 제 몫을 다 하길 바라는 마음. 그 소박하고 위대한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전 영국의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폐가 굳어가는 병을 앓으면서도 끝까지 용접 마스크를 벗지 않았던 제 아버지. 쇳가루를 토해내면서도 내가 만든 배가 대서양을 건널 때 우리 가족의 미래도 함께 항해하는 거다라며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구분 등이 저 시커먼 땀을 흘리는 한국의 아버지 모습 위로 완벽하게 겹쳐졌던 것입니다. 대영 제국은 조선소가 이익을 내지 못하자 제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장인들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효율과 숫자라는 명목 아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피땀을 기억에서 지워버렸죠. 그렇게 기술이 끊어지고 심장이 식어버린 영국의 조선업은 결국 껍데기만 남아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깎아내렸던 이곳,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는 그 펄떡이는 심장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딸을 위해 기꺼이 산소 16%의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아버지. 0.05mm의 균열을 찾기 위해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는 청년. 8톤의 쇳덩이를 어루만지며 위로를 건네는 백발의 노인. 이들은 배를 단순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 생계를 책임지는 거대한 생명체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에 오른 진짜 이유는 최첨단 시설이나 값싼 노동력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살리고자 하는 장인들의 버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갈아넣는 그 숭고한 피땀이었던 것이죠. 사토는 더 이상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쥐고 있던 펜은 바닥을 구르고 있었죠. 일본의 교활한 술수와 서구 세계의 오만한 잣대는 생명줄을 허리에 메고 지옥으로 뛰어드는 한국 아버지들의 위대한 헌신 앞에서 그야말로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밀폐 탱크 작업이 끝난 후 어느덧 운명의 5일차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부산으로 날아올 때만 해도 아시아의 하청 공장이라며 콧방귀를 뀌었던 저의 오만함은 지난 120시간 동안 목격한 한국 장인들의 처절한 헌신 앞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죠.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끔찍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진수식과 누수 점검이었습니다. 배를 물에 띄우는 순간 일본이 망쳐놓았던 그 수많은 상처 부위 중 단 한 곳에서라도 바닷물이 새어 들어온다면 지난 5일간의 피눈물. 나는 사투는 그 즉시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잔혹한 시험대였던 것이죠. 조선소 정문을 지나 거대한 플로팅 도크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불과 120시간 전만 해도 피부병에 걸린 짐승처럼 흉측하게 페인트가 벗겨져 있던 17만 톤급의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선명하고 붉은 방호 도료를 빈틈없이 차려입고서 마치 갓 태어난 거대한 고래처럼 눈부신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뼈를 깎아내는 300바의 고압 세척, 형광 쇠가루로 찾아낸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균열 보강, 그리고 목숨을 건 탱크 청소까지 모든 공정을 완벽하게 끝마치고 새 옷까지 입혀놓았던 겁니다. 도크 주변에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두 눈이 붉게 충혈된 280명의 한국 작업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비록 작업복은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칠흑 같은 새벽 공기를 찢어버릴 듯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위대한 광경 앞에서도 일본 해사국의 사토 고이치는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다리를 덜덜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끝까지 비열한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죠. 페날리곤 검사관님,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았다고 속일 수 있을 줄 아십니까? 1.8m짜리 거대 균열을 고작 며칠 만에 메우다니요. 장담하건대 저 배가 물에 닿는 순간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철판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면서 바닷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한국인들이 전 세계 앞에서 처참하게 침몰하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자고요. 그의 광기 어린 저주에도 불구하고 박종호 상무는 흔들림 없는 묵직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플로팅 도크 해수 주입 시작하십시오.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펌프가 돌아가며 도크 안으로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4만 톤짜리 철판 바닥이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도크를 채운 바닷물이 17만 톤 거대 선박의 붉은색 하부를 향해 매섭게 차올랐습니다. 10cm, 20cm, 50cm. 차가운 바닷물이 선체를 감싸 안을 때마다 배와 이를 받치고 있던 나무 반목 사이에서 찌그덕 텅하는 둔탁한 마찰음이 도크 전체를 울렸습니다. 배가 물에 뜨려는 거대한 부력과 중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소리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 무려 17만 톤에 달하는 강철. 괴수가 반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 부드럽게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죽어있던 고철이 마침내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을 얻는 숭고하고 경이로운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숨막히는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전구역, 누수 점검 위치로. 지금부터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비치는지 확인합니다. 박상무의 명령이 떨어지자 배 위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과 선체, 하부로 뛰어든 잠수사들이 일제히 랜턴을 켜고 이음새 하나하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전체의 바람소리 외에는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피를 말리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토는 아예 두 손을 모아 쥐고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간절히 중얼거리고 있었죠. 제발 물이 새어 들어오기를. 그래서 저 잘난 한국인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악마에게 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상무의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A구역 프로펠러 관통부 이상 없습니다. 누수 제로입니다. B구역 우현 밸러스트 탱크 접합부 이상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보고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작업자들의 굳은 어깨가 미세하게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장 치명적이었던 구역이 남아 있었죠. 일본 조선소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찢어놓았던 선미격벽 1.8m 균열 부위였습니다. 그곳은 엄청난 수압을 직접적으로 받아내는 배의 급소 중의 급소였습니다. C구역 선미격벽 보고하십시오. 박상무의 호출에도 무전기 너머로는 1초, 3초, 5초. 섬뜩할 정도의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마치 진득한 늪에 빠진 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죠. 사토의 입가에 기괴하고 흉측한 환희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꺼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용접 부위가 터져서 바닷물이 들이치고 있는 게 분명. 바로 그 순간 무전기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선미격벽 하단부에서 물기가 확인됩니다. 수분이 맺혀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현장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박상무의 턱관절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죠. 사토는 아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하하. 끝났다. 끝났어. 한국조선업의 사기극은 오늘로 종말입니다. 페날리곤 검사관님, 당장 런던 본사에 저들의 처참한 실패를 타전하십시오. 대영 제국과 대일본 제국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가 미친 사람처럼 승리에 취해 날뛰고 있을 때 무전기에서 다시 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확인 결과 보고합니다. 누수가 아닙니다. 외부의 차가운 바닷물과 내부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철판 표면에 맺힌 단순 결로 현상, 이슬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용접 이음새는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합니다. C구역 선미격벽, 누수 제로. 17만 톤 전 구역, 단 한 방울의 바닷물도 새지 않습니다. 완전 합격입니다. 그 찬란하고도 벅찬 최종 보고가 감천항의 새벽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가는 순간 사토 고이치의 치켜든 두 팔이 허공에서 맥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환희로 일그러졌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젖은 도크 바닥 위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고 말았죠. 일본 최고의 기술진이 3주 동안 매달려도 고치지 못해 완전히 망쳐버렸던 절망적인 고철을 한국의 장인들은 단 5일, 120시간 만에 단 한 방울의 물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3배로 부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유럽과 일본의 비열한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말입니다.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사토를 향해 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차갑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죠. 사토 씨. 기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조롱한 대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얄팍하고 교활한 술수도 대영 제국의 그 알량했던 자부심도 오늘 이 한국의 작업자들 앞에서 완벽하고 처절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시아를 지배했다던 일본 조선업은 이제 영원히 한국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할 테니까요. 저의 서늘한 일갈에 사토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쥐구멍이라도 찾듯 도크 한 구석으로 비참하게 도망쳐버렸습니다. 평생을 서양인들에게 아부하며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비열한 관료의 완벽하고도 통쾌한 몰락이었죠. 도크 위에서는 요란한 함성 대신 280명이 한국 작업자들이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묵직한 박수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300바의 물줄기를 맨몸으로 견뎠던 청년도 8톤의 프로펠러를 해머로 내리치던 늙은 반장도 딸의 등록금을 위해 산소 16%의 지옥을 견뎌낸 아버지도 모두 땀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죠.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손이 마주치는 소리는 그 어떤 웅장한 교향곡보다 제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런던 로이드 선급 본사로 보낼 최종 검사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 조선업의 한계와 수리, 실패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야 할 그 문서를 두 손으로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지 위에 만년필을 꾹꾹 눌러가며 제 40년 해양 인생의 모든 오만함을 내려놓는 항복 선언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로이드 선급 긴급 타전. 영국의 조선업은 오늘부로 완전한 붕괴를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전 차가운 계산기 아래 배를 고치는 장인들을 내다버렸고 그 결과 껍데기만 남은 무능한 종주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 부산에는 아직 펄떡이는 심장과 배를 살리려는 뜨거운 피땀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7만 톤의 기적을 만들어낸 이들의 기술 수준은 이미 로이드 선급의 기준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계는 오늘부로 기꺼이 대한민국의 발밑에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수석 검사관 아서 페날리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을 뚫고 거대한 뱃고동 소리가 감천항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뱃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12기통의 심장이 토해내는 우렁차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거침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죠. 5일 전 죽어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끌려왔던 그 중국 배가 완벽하게 건강한 심장 박동을 뽐내며 자력으로 힘차게 파도를 가르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붉은색 방호도료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평선 너머로 작아지는 그 경이로운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들어 부산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클라이드 조선소에서 평생을 바치다 쓸쓸히 눈을 감으셨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진짜 조선소, 진짜 장인들의 마음을 이곳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대영제국은 아버지를 잊고 배를 버렸지만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단 한순간도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못다한 꿈이 이곳 한국 사람들의 거친 손끝에서 영원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 시야가 흐려졌지만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짜 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영광스러운 눈물이었으니까요. 바닷바람은 찼지만 제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불길로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위대한 쇠와 땀의 장인들이 만들어가는 기적은 이제 전 세계의 바다를 영원토록 지배할 것임을 저는 뼛속 깊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콧대 높은 수석 검사관 아서 페날리곤의 입술을 통해 전해들은 감천항의 120시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럽 최고의 기술진이 포기하고 일본이 3주 동안 억지를 부리다 아예 숨통을 끊어놓으려 했던 17만 톤급의 거대한 고철 덩어리.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비웃으며 처참한 몰락만을 기다렸던 그 순간 우리 대한민국의 장인들은 구차한 변명 대신 조용히 작업복에 지퍼를 올리고 묵묵히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배를 버렸고 일본은 얄팍한 계산으로 책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끝까지 사람을 버리지 않았고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뼈와 살이 찢겨나갈 수 있는 300바의 무자비한 수압을 오직 두 팔의 악력만으로 버텨낸 청년 8톤의 쇳덩이를 다시 숨쉬게 만들기 위해 40도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5시간 동안 거대한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던 백발의 반장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 하나로 0.05mm의 죽음의 균열을 찾아낸 젊은 눈썰미.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산소 16%라는 질식할 것 같은 밀폐 탱크 지옥으로 기꺼이 생명줄을 메고 걸어 들어갔던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기적은 서양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차가운 기계와 계산기가 아니라 가족을 먹여 살리고 배를 살려내겠다는 대한민국 장인들의 펄떡이는 심장과 뜨거운 피땀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내내 저는 화면 너머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며 보여주고 있는 저 경이로운 정밀함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꺼이 뛰어드는 불굴의 투지는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따금 묻곤 합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느냐고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 속에 명백하게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열사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지하 수천 미터의 캄캄하고 비좁은 이역만리의 광산 막장에서 쇳가루와 매연이 흩날리는 비좁은 공장 한 구석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타국의 병원에서 오직 내 가족만큼은 배불리 먹이겠다. 내 조국만큼은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숭고한 일념 하나로 뼈를 깎는 고통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버텨내신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묵묵히 뿌려놓은 그 처절한 피와 땀의 씨앗이 거름이 되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경악하고 대영제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드는 세계 1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결실로 찬란하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가난하고 척박했던 땅에서 오직 맨주먹과 불굴의 의지로 당신의 청춘과 몸을 기꺼이 갈아 넣어 이 눈부신 나라를 일구어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숭고한 헌신과 피땀, 어린 사랑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남몰래 흘리신 그 짭조름한 눈물과 굵은 땀방울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통쾌한 승리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영광도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오만방자한 관료가 수치심에 무릎을 꿇고 콧대 높은 영국의 검사관이 대영제국의 붕괴를 선언한 오늘의 통쾌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묵은 체증을 뻥 뚫어드렸다면 혹은 가슴 한구석에 뜨거운 불꽃을 지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 하나하나가 그리고 인생의 경륜이 묻어나는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인들을 향해 댓글란에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혹은 우리 기술진들 화이팅! 이라고 벅찬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기적을 주조해낸 조선소의 위대한 장인들처럼 험난한 시대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다 막아내시며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걸어오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오신 그 모든 굽이친 세월과 주름진 훈장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당신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자랑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슴 벅차고 통쾌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